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우영입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비치라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비치라입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22일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이 태풍 타파 특보 관계로 방송이 되지 못했습니다. 23일 월요일 밤 11시 40분 재방송 시간에 본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방송을 기다리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태풍 특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시겠죠? 최욱 씨. 네, 그렇죠. 예, 태풍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최욱 씨가 진행하는 이 새 생방송이 태풍 특보로 취소된다면? 아,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도리죠. 네. 네. KBS는 또 재난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재난방송. 재난방송 주관사. 주관기관. 네. 방송이 재난이다. 이거 죄송합니다. 심한 이야기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이거 잘못 전달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요일 방송을 또 많이 기다리셔서 댓글로 굉장히 항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최욱 씨 시사 프로그램 새로 시작했는데 더 라이브. 네. 첫날은 시청률이 꽤 좋았다고. 네, 첫날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했죠. 그래서 정말 그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되나 보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월요일 가요 무대 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일요일 밤 9시 40분으로 앞당겨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 11시 40분에는 재방송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조국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법무장관의 집을 강제 수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언론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압수수색 다음 날 모든 주요 일간지 일면을 관련 소식이 차지한 것은 물론 상당량의 지면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보도로 채워졌습니다. 조선일보 웅동학원 자금 조선펀드로 갔는지 수사, 중앙일보 피의자 조국, 법무장관 집 사상 첫 압수수색, 동아일보 검찰에 압수수색당한 첫 법무장관, 한겨레 법무장관 자택 11시간 초유의 압수수색, 경향신문 검찰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일면에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전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 전날에도 다 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상했던 일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자들이 이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게 검찰이 뭔가를 흘려줘서 진을 쳤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언제든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 있어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압수수색 이게 이제 검찰이 지금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까지 가게 된다면 그 전에 이제 결국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 본인이 있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상 가능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패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비평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보도가 먼저 나갔고요. 그 보도가 검찰이 흘려줘서 나갔는지 아니면 사전에 뭔가를 파악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조간신문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걸 또 빌미로 압수수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보도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검찰과 언론이 지극히 잘 계산해가지고 서로 움직였다라고까지 증거를 잡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패턴, 즉 일정한 정보가 먼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검찰의 실제 행동들이 이어지고 언론이 그것을 재강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보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조금 그 조국 관련 기사 자체가 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강제 수사 내지는
그 압수수색이라는 게 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했다는 것 때문에 더 그 피로감이 더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기사들을 살펴보자면 조선일보에서는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그래서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제 결국은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에 중요한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일보 기사가 좀 더 저희한테는 의미 있어 보였는데 직접 겨냥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따옴표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표적 수사 혹은 표적 보도라고 얘기할 때 표적이라는 건 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을 때 아마 중앙일보는 아마 이 압수수색이라는 걸 정점으로 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를 보더라도 조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것을 검찰이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압수수색이라는 사건 전달에 충실한 기사는 제가 보기엔 경향신문 기사 정도였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일종의 그 언론사마다의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해석의 틀이라는 건 결국은 조국 장관이 피의자라는 부분을 좀 명시하는 해석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압수수색은 처음 보는 기사가 맞습니다만 그 논조에 있어서 새로움이나 변화는 전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전유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준희 교수님이 이제 압수수색의 함의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기자가 기사 쓰는 거나 학자가 논문 쓰는 거나 검사가 기소장 쓰는 거나 방식은 같아요. 가설을 세우고 또는 혐의를 잡고 그다음에 증거자료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든 아니면은 뭐 소환 조사든 이거 자체가 검찰이 자기의 의혹을 또는 자기가 품은 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이에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 수사의 경우 검찰이 공정한 제3자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이미 대학 교수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계속 공언해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이를테면 조국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양측의 측면들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혐의가 무거워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는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뭐하러 압수수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그만큼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불만 내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과잉한 압수수색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가 균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압수수색은 혐의가 무거워서 하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혐의가 잘 안 잡혀서 그동안의 조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해서 했다. 하나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하러 가서 겨우 뭐 이렇게 별로 많은 걸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뭐 지금 SNS에서는 이건희 회장 압수수색 때랑 비교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때 한 4시간 반 했었는데 11시간 동안 뭘 뒤졌느냐. 그리고 이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건 검찰은 조국 장관이 혐의가 무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언론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지만 또 이걸 좀 이면에서 보자면 검찰이 그만큼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의식 또는 저항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언론도 이 양적을 균형 있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마치 이 압수수색 자체가 혐의가 밝혀진 졌기 때문에 한 것이냐. 혐의가 확실하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런 과잉 압수수색이 이제 검찰의 이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집단적 불만감의 표출일 수 있다. 이걸 또 해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 준 그 언론이 없더라고요.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그 다음 날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 출국한 다음 날 검찰 법무장관 집 11시간 뒤졌다. 제가 기사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장관이 불법 혐의의 피의자란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조국 수사의 내용이 단단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한쪽 얘기를 했고요. 중앙일보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혔다고 한다. 이로써 조 장관은 피의자 신문이 됐다. 이쪽 면. 또 문 대통령 출국하자 조국 압수수색 윤석열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란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압수수색 당일 KBS 9시 뉴스는 검찰의 과잉 수사를 좀 우려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불법에 개입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것도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불법 혐의의 피의자라는 것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단이지? 아까 정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인데 이게 이제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기소가 된다거나 이런 과정도 사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사실은 법원의 판단조차도 사실을 확정해 주진 않는다고 봐요. 법적 사실의 측면에서의 어떤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아주 정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맨 처음 단계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이게 사실이다라고 강조하고자 하는 언론의 정말 지난한 노력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뒤로도 계속 그러봐 사실이지 그봐 사실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벌어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절차적으로 무리함이 없었나라든가 이게 정말 이례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보다 이런 검찰의 액션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논리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저는 KBS 보도는 나올 만한 보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언론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아주 정말 깊이 있게까지 분석까지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데 KBS 보도 전 당일날 직접 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정도의 보도조차 되게 특이하게 느껴질 정도로 현재 언론의 어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사실을 지나치게 믿어버리는 그런 어떤 경향 또는 믿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있는 상황까지 왔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11시간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낀 건 사실은 좀 공포였어요. 이를테면 법익의 입장에서 11시간을 뒤졌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꼼꼼히 뒤졌겠구나라는 신뢰감을 주는 숫자가 아니라 11시간이나 개인의 집을 뒤졌다라는 건 저한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공포를 느꼈고 여러분들이 이 공포감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걸 저도 같이 목격을 했는데 제가 과잉 해석이 아니라 공감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시간이라는 숫자를 두고 굉장히 과잉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그런 문구는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다는 이게 일부러 저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한 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라는 말은 분명히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2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중의적 표현인데 행간을 분석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일정을 오히려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해석의 과잉들을 낳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11시간 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좀 각각입니다. 가령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혐의가 인정돼서 갔느냐에 대해서 누군가는 입학 과정일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조국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아예 직시한 중앙일보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여기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결론은 하나예요. 결국은 조국 집안은 전부 다 피의자가 됐다. 조국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하튼 이 11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숫자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JTBC 보도에서 봤는데 11시간 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팩트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11시나 걸리냐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좀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있는 기사로 저는 봤습니다. 11시간이 왜 걸렸냐면 피의자 쪽에서 변호인을 대동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설전이 이루어지느라고 11시간 걸렸을 뿐이지 11시간 의도할 그 없었다라고 했을 때 와 검찰의 굉장히 든든한 어떤 그 해설자 역할을 지금 보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또 제가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고요. 이 11시간도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11시간의 공포 측면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이 11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는 이유.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11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검찰 쪽에서 해명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좀 실어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전날 이렇게 언론에서는 똑같은 11시간 어떻게 처음 다뤘냐면요. 이 11시간이 시민이나 언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보도에서 11시간이나 뒤질 만큼 많았다. 11시간이나 걸렸다라고 해서 검찰의 굉장히 엄격함. 하지만 이 엄격함이 소비자 측에서는 이거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라고 반감을 불러일으키자 그에 대한 후속 보도로도 나온 게 사실은 11시간은 검찰이 의도한 시간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검찰을 또 해석해주는 기사가 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오히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 측에는 든든한 언론의 해석이 계속 따라붙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제가 이제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언론이 그러니까 검찰도 한 당사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자라고 하는 기능 이상의 상당히 중요한 검찰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자 이 과정에서 한 플레이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시각을 만약에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라고 한다면 유지한 채 검찰을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에 대해서는 너무나 따뜻해요. 예. 검찰을 해석해주고 검찰의 마음을 다 알아줘. 그리고 먼저 나서서 막 의혹도 풀어주고 그래요. 근데 그와 달리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관련된 케이스라든가 기타의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은 이런 보도보다도 더 엉망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날 자체가 되게 중계 보도였었어요. 누구의 압수수색, 아무리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중계 방송하듯이 보도하는 양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정말 필요했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배달원 막 취재해가지고 막 물어봐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병헌 씨 장남 있는 그 주변에 막 갔다 온 사람 전화 걸어가지고 뭐 소심한 목소리로 통닭을 시켰나는 둥 아니라는 둥 이런 식의 보도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나온 어떤 신문사의 그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검찰, 중년 여성과 20대 여성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다운표에서 나왔습니다. 깜짝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딱 너무나 많은 게 압축돼 있는데 검찰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배달원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잘 모르는 어떤 여성들이 2명이 있더라. 이 얘기였거든요. 이게 어떤 정보를 주며 그다음에 제목을 그렇게 뽑는 것이 어떤 정보로 오인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인 어떤 보도가 이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 그 배달원 주변에 그 기자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취재를 하던데 그 중식인지 한식인지도 잘 못 밝혀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결국에 검찰이 중식이 아니라 한식이었다. 자장면이 아니라 한식 시켰다라고 다음 날 이제 이례적으로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니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보도해줘요. 근데 그 전까지의 검찰에 의한 또는 검찰이 흘린 또는 언론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취재된 허위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일 또는 검찰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사회의 이제 범죄 또는 비리, 병리 현상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경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급될까요? 수없이 발급될 거예요. 뭐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갖는 좀 사회적 중요성이 없어요. 뭐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입시에 활용되는 게 어떠냐 하더라도 입학사정관들도 너무 뻔하게 발급되는 것들인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고 삼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조국 장관의 이제 무슨 뭐 공문서 위조 교사 이름도 기네요, 그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잉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언론이 계속해서 지금 검찰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주면서 검찰을 응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대단히 인권 침해적인 과잉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어요. 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디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영장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시간 동안 거기에 버티고 있으면서 실제로 뭐 밥에 나가서 먹으면 어때요? 그 안에서 음식까지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 언론들이 계속 검찰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검찰의 과잉 수사를 부추길 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언론들은 결국 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사설에서 청와대의 결단과 조국 장관의 사퇴. 를 촉구한 거죠.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대로 가면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조국 블랙홀 속으로 국력이 소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반 동안 숱한 의혹과 국민적 지탄에도 버틴 조 장관이지만 이젠 정말 물러나야 할 때다. 법률적, 도의적, 정치적 그 어떤 논리로도 조 장관이 버틸 명분은 없다.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조 장관 앞에 놓인 선택이다. 이렇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될 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강하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사설은. 근데 지금까지 늘 언론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 수사가 오히려 따라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령 조선일보에서 그때 실었던 사설 전에 했던 이제 세 가지 주요 의혹만 하더라도 조국 펀드 운영에 관여했나 이렇게 그림과 도표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자택 PC 교체 등 증거인멸 돕거나 방조했나,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증명서 과정 개입했나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의혹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2달 넘게 계속해서 의혹 보도된 거를 되게 새로운 것인 양 다시 박스 안에 굉장히 그래픽을 그려서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임명을 하는 것 자체 이제 청문회 이전에도 전 똑같은 기사를 봤던 일단 기시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조선일보의 집 압수수색당한 법무장관 청와대는 침묵, 정말 나라인가 같은 경우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뭐냐면 원래 원인이 있고 거기서 대한 이래도 되는가가 아니라 의혹을 다 이미 언론에서 제기를 했던 건데 자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그림이 맞춰져 가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 결론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다시 한번 이렇게 본말이 전도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민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의적인 소환이죠.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는지 저는 모든 언론사에서 이 국민을 자의적 소환하는 걸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방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테면 조국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뉘어 있고 사람들의 견해가 오죽하면은 밥상머리나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이 문제를 나누는 거 서로 회피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팽팽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국민을 자의적으로 소환하고 있다라거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법률적, 도의적, 정치적 그 논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거는 법률과 도의가 정치가 제자리에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절대선이고 아주 중립적일 때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대립하는 이유는 검찰이 과연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인가 그리고 중립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법률과 도의와 정치를 이유로 조 장관이 버틸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일종의 자가당착이고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있고 아주 논쟁적인 얘기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다른 언론사보다 이 조선일보는 이 검찰을 너무 이 법원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마치 검찰 이퀄 법원, 사법부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좀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사실 이제 검찰이 이해 당사자이거든요. 네. 이제 특히 검찰 개혁을 공언한 법무장관에 대해서 우리 검찰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이만큼 좀 성실하게 보여주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사설을 뽑으려면 어딘가에서 이런 사설도 나와야 돼요. 검찰 개혁 저지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이 뽑혀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전혀 이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언론 지역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른바 결자해지적인 그런 주문은 워낙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라 뭐 이렇게 놀랍지도 않고요. 근데 조선일보의 사설에서의 정말 나라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다가 정상국가라면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도적으로 쓰여진 과장이거든요. 이거 괜히 썼겠습니까? 현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촛불 시위의 과정에서 터져 나왔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정부가 지금 나라 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 환기 효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실은 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게 정말 나라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질문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 국가라면 이렇게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외려 대단히 정상적인 국가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탄핵되는 절차를 가져가는 과정 얼마나 준법적인 행동들입니까? 그렇죠? 혁명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의 예를 들면 기존의 비정상 국가라면 나타났을 일 뻔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미 사전에 수석이 힘써가지고 수사 못하게 다 막았을 테고 딜했을 테고 이미 안에서 다 처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까발켜지게 놔두는 것은 권력이 자신의 법적 한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해라. 이게 딱 뭐냐면 이 법이 테두리 지은 것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국가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정상 국가 안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해야죠. 그 비정상적인 것이 뭐냐면 법의 과잉한 작동이라는 거죠. 정치를 법이 판단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법 중에서도 검찰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거를 언론이 마치 보증해두시 해주는 것이 이 준법적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비법적 또는 비정상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전도된 어떤 과잉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교수님들의 시국선언 보도가 또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전현직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정교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였는데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낭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정교모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명 닷새 만에 동의한 인원이 급속하게 늘자 언론이 주목하면서 이 내용들을 기사화했는데요.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면 조선일보 사회정의 윤리가 무너졌다. 교수 1000명 시국선언 성명. 동아일보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 윤리 무너져 전국 교수 1100여 명 시국선언 서명. 문화일보 시국선언 교수 하루 만에 2배로 2000명 넘길 듯. 한국경제 대학 교수 3000명. 오늘 조국 사퇴 시국선언 서명자 명단 공개. 서울경제 교수 3400명. 조국 사퇴 시국선언 스카이 동시 촛불 집회. 이렇게 숫자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속속 보도를 하는 양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굉장히 강조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도 시국선언할 때 이렇게 숫자가 강조됐고 매번 이렇게 중계 보도하듯이 보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시국선언에 대해서 인터뷰 기사를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보통 시국선언은 이렇게 광고처럼 이렇게 밑에 하단에 그 교수들의 실명과 함께 선언문이 실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적 여파가 컸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 언론지에서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고, 근데 좀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각각의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대 시위지 시국선언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 다 다른 얘기들을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국 반대라는 하나의 지점에서 이제 모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학술 저서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의견이 다르다고 쓰레기 같은 책,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이영옥 서울대 교수는 학문 공동체에 걸맞은 형식부터 갖추라고 비판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번에 같이 시국선언 하신 분이 따로 자신의 의견서를 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국 반대 시국선언과 이 부분이 왜 연결되는가 저는 약간 의아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다양한 조국에 대한 반대 심리들이 모여 있는 점에서 이제 시국선언인지 조국 반대 선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시국선언은 아닌가 싶습니다.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락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교수님들 많으신데. 일단 좀
이걸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본질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배경적인 좀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1945년 해방되자마자 조선학사회라는 게 이제 발기가 돼요. 조직 준비에 착수하죠. 뭐냐면 대학 졸업자 모임이에요. 1945년에는 전국의 대학 졸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960년 4.19 때 교수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죠. 이 사회의 지적 지도자들이 이제 이승만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으니 굉장히 엘리트주의인데 대중은 거기에 따라라 이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199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특히 방송에서 권위자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이제 권위자라는 말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다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위자의 시대에서 전문가의 시대로 옮겨갔다. 다시 말해서 지적 권력이 분산이 되고요. 지식인 그룹이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그걸 지식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대학 내 교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방송인, 언론인 다들 이제 법조인, 관료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기에 1987년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직선제 때 교수 시국선언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교수가 지적 지도자로서 한 사회의 지적 지도자로서 사회적 발언을 한 마지막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후에도 교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이름이 교수 시국선언이라고 나오질 않고요.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이라고 나와요. 같은 직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지적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종에서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여러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과 함께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또는 무슨 뭐 노동자 시국선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함께 나왔던 것이 지난 우리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수 시국선언이라는 이름 자체를 과거에 87년 이전의 교수 시국선언과 같은 차원에서 오면서 우리 사회의 지적 지도자들이 사회의 윤리가 무너졌다고 그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간 사이에서 지금 이제 조국 장관 부부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들, 심지어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은 교수 부부일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대한민국 교수 사회가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해서 윤리와 도덕을 앞장서 내세울 수 있는 집단인가. 저도 이제 뭐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뭐 자녀 이름을 자기 논문에 실어주고 유령 해외 학회 나가서 뭐 연구 업적 올리고 국가 보조금 타고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자성적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는 이런 식의 이른바 이제 조국 장관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국 자체의 문제를 이제 해석하는 것이 사회적 윤리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고 설득할 수 거기에 이제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당장 이제 반대쪽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진영 간 싸움이 돼버렸지 우리 사회의 지적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지금 설득력을 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로서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와닿을 그렇죠. 텐데. 우리도 교수였는데 네. 우리 이렇게 사는 일들이 우리 내부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이게 했어야 돼. 네. 맞는 말이겠죠. 이게 그래서 전희용 교수님의 지적에 정확하게 공감을 하는 게요. 이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져서 교수나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제 시국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세팅 자체가 대단히 계몽적 세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행동하지 못하는데 먼저 각성한 자가 그 억압된 상황을 뚫고 나와서 선도적인 투쟁을 벌여준다. 대중들이여 따르라 이거거든요. 기본 세팅 자체가 굉장히 과거 시대의 세팅입니다.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가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에요.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인지 못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선도투쟁을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교수나 지식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선언문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특정 이슈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저는 물론 전임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건 예를 들면 공영방송 사장이 편집권을 제대로 쓰지 않고 예를 들면 기자들의 자율성을 억압해서 세월호 보도가 잘 안 이루어지게 했다. 책임져라. 이런 거 할 때 제 이름 넣었어요. 왜? 제 전문 분야고 제가 발언해야 될 영역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전체 대중들을 계몽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장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그런 식의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 종류의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내는 것과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마치 계몽하듯이 시국선언을 내는 게 동일한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쓰는 칼은 너무나 옛날 칼이고 지금 현재는 너무나 다른 사회로 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 기이하게도 이걸 반응을 해줘요. 예전에 제가 서명했던 그런 것들이 이 언론들이 반응 안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도가 높은지 마치 정말 우리가 계몽시대의 군주가 필요하고 지식인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렇게 숫자를 중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어떤 식의 의도를 가지고 현재 사회를 얼마나 후진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가, 얼마나 계몽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시국선언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최욱 씨 네티즌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습니까? 네, 그 네티즌 수사대가 이번에 나섰어요. 시국선언 명단을 이렇게 봤더니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 명단이 올라가 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구 미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폐교가 됐고요. 경기예술대학교는 존재하지도 않는 학교였고 명인대학교는 요거는 조금 웃깁니다. 요건 MBC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드라마 속 실제 하지 않는? 네, 드라마 속 가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충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한국교통대학교로 바뀐 상태고요. 경북외국어대학교는 2013년에 폐교된 학교로 밝혀졌습니다. 보통의 시국선언 때 학교명으로 나오나요? 보통 교수의 실명과 옆에 괄호 열고 학교 이름이 나오는데요. 근데 전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처음에 전혀 이제 거의 명수로 되어 있는 시국선언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설문조사나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 누구 어떤 그 말하는 사람들이 조사에 응했나 정도를 얘기할 때 숫자가 중요하지 여기서 왜 이렇게 숫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는 허구적 가공의 대학까지 들어가 있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실명을 확인한다고 이제 그때서야 그 점검 차원이 뒤늦게 들어가는 걸 좀 보면서 이건 시국선언이라는 게 유효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일종의 그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시국선언인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수라도 그 교수가 더 이상 엘리티시즘을 안 해서 더 이상 계몽의 역할을 못할지언정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시국선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어야만 시국선언이 되는데 명수와 이름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바로 그냥 그 덩어리의 논리, 매스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덩어리가 클수록 이게 더 옳은 것이야. 이게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초등학생적인 잘못된 오해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숫자 위주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이렇게 굳이 익명성에 숨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잘 보여준 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시국선언의 예가 이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흐름을 끊어서 좀 죄송한데 집계 오류가 없다면 그 숫자가 좀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 촛불 집회할 때도 그 집회 참가하신 분들이 얼마인지 우리가 항상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더 많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수 시국 선언에서 숫자를 이렇게 강조한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그렇습니까? 말이냐면, 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수라는 그 집단 자체가 원래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상아탑 속의 학자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적인 일에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전문가 영역 안에서 배움을 통해서 후학을 길러내고 자신의 연구를 하는 이를테면 세상과 좀 분리돼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조금은 성직자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상아탑을 깨고 세상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드디어 한마디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교수 시국선이 처음에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변화되면서 교수라는 이 사회적 직종에 대한 일단 사회의 신뢰도도 많이 사실 뭐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 정말 전문가가 훨씬 더 많은 그 의견 청취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일종의 권력 이동, 그러니까 시프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이제는 이제 교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권 자체가 아니라 이거 역시도 이해 집단처럼 이익 집단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이게 이익 집단의 논리거든요. 말 그대로 이익 집단 저 이익 집단이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의 수가 더 많으냐를 이제 견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교수 시국 선언의 숫자의 논리를 통해서 크기를 중하고 그리고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진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숫자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교수 시국 선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스스로 좀 붕괴한 사태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면 수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중요도에서 맨 나중쯤에 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심각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 쭉 나오고 맨날 근데 보니까 되게 많네 정도예요.
처음부터 많다를 강조하는 건 내용이 앞에 얘기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걸 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과거 시대의 시각에 묶여 있는 분들이고 제때 성명 같은 거 잘 발표 안 해본 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때 좀 해본 분들은 어떤 형식성들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이제 하는데 대충 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어떤 보통 학회나 이런 특정 학문 분야에서 학회가 대표 명의로 하고 그게 학회가 전체 명의로 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이제 보통 가게 되고요. 그걸 보고 임팩트가 있는 경우는 뭐 때문에 딱 봤는데 이분은 반대 안 할 분인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분이 들어가 있네. 야, 이 정도면 야, 이건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심각한 거야라든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을 보고 이분들의 평상시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다양한 분들이 망라가 돼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건 정말로 이 전문가 집단이 뭔가 생각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구나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처음부터 숫자를 끌어 민다? 이거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말씀이 맞으신 게 가령 영화계 시국선언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저는 이분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아, 그럼 이건 좀 중대한 문제인가 보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저도 그거부터 찾아봐요. 누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잘 아는 교수님들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시국선언을 하면 이분은 내가 평상시에 글을 봐나 아니면 저서를 보나 연구를 보나 모든 면에서 존경하던 분이었고 내 의견을 청취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시국선언을 했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주목해야겠다. 사실 이게 자체가 사실은 그 학교라는 교수라는 엘리티즘이 살아있을 때 얘기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고 저는 최근에 국정교과서를 바꾸려고 했을 때 시국선언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되게 중요한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셨고 그리고 사회적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적 메시지가 되는 건데 이거는 힘을 과시하는 거지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국선언은 메시지가 있어야지 힘의 과시가 아닌데 힘의 과시 논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식인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김비치르 기자 그 참여 절차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통상적인 절차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절차를 들여다보면 조금 허술한 점을 일단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명단이 비공개고 공개된 교수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서를 모으게 된 경위를 여쭤봤더니 온라인 링크를 만들어서 이 링크를 각 학교별로 아름아름 문자와 SNS로 전파를 했다. 이 링크 모두가 다 누를 수 있거든요. 누르고 들어가면 참여하기 폼이 나옵니다. 이름, 소속 대학, 학과, 이메일, 전화번호 누르면 전송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인증 절차가 없이 일단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냥 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 대한 어떤 인증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아까 보신 것처럼 숫자, 경마식 보도 자체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 이름은 강조되지 않고 학교만 강조된 상태에서 혹시 몇몇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의견을 물어보러 학교에 찾아가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이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라도 느낌이 있었어요. 이미로도 약간 지휘하실 거예요. 학원에 주문이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한 적도 없고 저는 인플레인 뉴스가 맞아요. 교수님 혹시 안에 계신가요? 저는 문자도 받은 적 없고 이메일도 받은 적 없고요. 비판적인 분들은 많아요. 확인을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서명을 받고 하면 명의 도용같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건데 저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공소주소하고 핸드폰까지 해갖고 돌아다니는 게 제가 없어요. 그냥 개인정보 때문에 한국이 비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없는데 언론에서 왜 따져줘요 그걸? 기자들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게 보신 것처럼 그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참여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뭐 공인된 학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각 학교별로 지정한 발기인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서 늘 이름을 몇 번씩 확인한 다음에 언론 보도를 위해서 취합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지 않고 나온 거라면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써도 되나라는 얘기를 먼저 하신 분도 있으셨고 또 어떤 분은 우리 학교가 가장 많이 서명했다고 강조됐는데 이건 나의 명예훼손이다.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고 학교 뒤에 숨어서 할 정도라면 나처럼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내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 꼭 좀 빨리 명단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언론은 여기에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강조하던 언론은 시국선언의 규모가 최순실 사태 때, 이 국정농단 사건 때와 보다 능가했다. 이런 보도를 또 쏟아냈습니다. 중앙일보 최순실 사태 넘어선 규모의 교수들 조국 시국선언이란 제목의 19일 사설에서 자발적인 교수들의 대규모 시국선언은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20일 사설, 지금 조 장관 그만두지 않으면 문정부도 같이 몰락한다. 에서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수 연구자 2,200여 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몰상식이 상식을 비우는 데 대한 분노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 교수 수천 명이 며칠 만에 뜻을 모으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일보 들불처럼 번지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정권에 대한 경고다. 이런 사설에서 이번 시국선언 참여 인원이 최순실 사태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의 고언을 외면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에 맞서 이긴 정권은 없다. 파국을 맞으려면 조 장관을 경질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크게 하는 보도들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웃으세요? 똑같은 네, 좀 이번 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조국 장관이 과거 교수 부부 시절 또에 있었던 이른바 기득권층으로서의 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걸 가장 강력히 비판하는 세력이라고 일단 쓰죠. 언론, 그다음에 검사들, 교수들, 특히 명문대 학생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기득권적인 삶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흥미로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판은 뭐 굉장히 전면적이죠. 비판도 지지도 굉장히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지만 가장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 또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교수 집단 그리고 이제 기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제 검사들 그리고 이제 명문대 학생들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그 기득권 해체라고 하는 요구에 의한 것일까? 자기들의 존재 조건을 다 바꾸자. 이런 철저한 자기 성찰에 기반한 것이냐? 그게 아니면 이제 처음에 이랬어요. 기득권자로 살았으면서 기득권 체제를 해체하자라고 주장한 것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비판의 내용들은 좀 거기서 좀 벗어나갔죠. 기득권 자체를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실제로 이 조국 장관이 있었던 자리가 자기들 옆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수긍을 하지 않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모든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 병리 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법과 제도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관행과 문화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법 제도가 입시 제도라든가 그와 관련된 법이 좀 잘못된 점이 없었는가 반성할 지점들이 있었고 또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어떤 다른 이제 관행과 문화를 누려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성찰할 지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 조국 교수 부부 당시에 특별히 그 집단 내에서 잘못한 사람들인가를 또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전체를 조국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논란 속에서 법과 제도,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지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했고 실제로 이 법과 제도, 관행과 문화에서 가장 이익을 받아왔던 이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기득권 체제의 해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하고자 하는 이제 검찰개혁 저지 쪽으로 지금 힘을 모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이거 뭐 시국선언 정권에 대항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갖는 사회적 문제는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왔는가, 저 사람들이 반성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리 자체를 끊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국선언이 조국 교수 부부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던 한국 교수사회 전체의 문제들을 가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적이신 게 그러니까 지금 특히 유난히 이런 교수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판의 저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니 나보다 깨끗할 것도 없었네라고 하는 심리가 이제 깔려 있고 그거를 불만을 조직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신 이 비판이 근본적이고 좀 더 순수하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딱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득권 체제를 해체하고 그것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세우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비판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너만 물러나, 너만 빠지면 우리 세상은 되게 편해져.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불순하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언론의 논리는 대부분 보세요. 또 당신이 빠져야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제도나 구조를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순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순실 사태를 계속 비교하는 건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위험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최순실 사태라는 거는 이를테면 비정치인 그리고 비행정가가 정치와 행정에 개입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사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수행해서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고 여기까지 전혀 불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고 거기에 이제 내가 의견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 자체를 단순히 숫자를 비교함으로써 그때보다 사람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와 지금의 조국 장관을 주변으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연상 효과를 어쩜 이렇게 모든 언론사들이 똑같은 말투로 쓰고 있느냐라고 제가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사설에서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시국 선언문은 일주일 전 온라인에 공개됐고 전국대학 290곳 전 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팩트체크도 안 하고 팩트체크를 방기한 채 그쪽에서 준 숫자를 믿겠다고 전제해서 했다고 한다라고 지금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언론이 일부러 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396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나 기사에 있어서나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와 근거가 필요한데 마침 아직은 팩트가 확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 쓰고 싶은 욕망, 굉장히 사실 증명의 욕망이 있거든요. 전 그런 어떤 사례로 보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는 좌우나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좌우나 세대 차이의 문제라는 걸 되려 좀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상 효과를 노린다라는 점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신문들을 한꺼번에 놓고 한꺼번에 읽고 있지만 대개의 언론 소비자들은 하나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말 비평하듯이 뜯어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일간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정말 원인과 결과와 관계가 없는 최순실 사태와 이번 일간의 연상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접근이고 이건 좀 불온한 접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꾸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비교하는 이유가 연상 효과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우리 다시 기억해 보시면 너무나 압도적인 시기였었어요. 누구도 사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러운 이제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정서가 작동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무리 높게 쳐봐야 의견이 갈리는 이슈예요. 그럼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의견이 갈리는 이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게 의견이 갈리는 이슈라는 걸 아니까 자꾸 보편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자꾸 이 글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 보편적이고 압도적이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조국 장관을 좀 비난하라고 쓴 기사 같은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 교수 사회를 좀 비난하게 돼요. 국정농단 때보다 이번 사태 때 더 많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교수 사회가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사안을 굳이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려면 어떤 환경이나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규모가 정말 많았는가라는 거를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게 2016년에 민교협에서 나온 교수 시국선언 명단 2,234명이거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도 명시가 되어서 인용되는 이 숫자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숫자가 맞을까 민교협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2,234명이라는 숫자는 1차 시국선언이고요. 민교협에서 나온 것만, 이것도 이제 전국 교수는 아니지만 2차, 3차를 거치면서 4,000명의 숫자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민교협 홈페이지가 잠깐 이제 리뉴얼 중이라서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전화했을 때에도 흔쾌히 엑셀 파일로 대학별 교수 이름 해서 당시에도 보도 자료로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놓기에는 정말 어렵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6년 당시에는 현직 교수와 연구자로 한정이 돼 있는 숫자였고 지금은 뭐 전직, 겸직, 퇴직, 현직 다 할 수 있는 시국선언이라고 그 참여 서명에도 일단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숫자로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지금 조국 지지 검찰개혁 요구하는 교수 뭐 연구자 서명 네. 그거는 뭐 4,700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미 숫자로 그러면 국민이 이렇게 바라는데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언론에서 거의 안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저희 녹화 시점까지 확인한 결과는 이런 지지 선언이 나왔으니까 또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선언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선언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한 결과는 학교별 발기인들이 다 있고 확인을 해서 최종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지금처럼 계속 숫자를 언론에서 강조해주는 이상 이 숫자 경쟁에 있어서만큼은 뭐 어떤 사안을 가리지 않고서 보도가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네. 경향신문 한겨레는 뭐 이런 시국선언 관련 내용을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이게 편향이라고 본다면 뭐 다루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안 다뤘을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봤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지금 이걸 너무 크게 더 다뤄주고 있는 언론들이 과거에 보였던 행태가 중요한 시국선언이나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굳이 말하면, 애써 말하면 서로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도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더 넘어서 그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면 경중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그 시대의 보편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국선언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어떤 시국선이 나왔어야 됐는가와 현재처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적어도 그냥 의견이 갈리고 있는 국면에서 어떤 보편적 시국선언이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각 언론사, 주요 언론사들이 지금 한 달째 매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시국선언을 하면 이만큼 써주고 좀 반대되면 안 써주고 지금 뭐 언론사 사설들 보면 거의가 시국선언문이에요. 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의 정치적 성향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한국일보 지난 16일 대학 교수들 조국 교체 시국선언 보수 색채의 서명자 실명도 없어 논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서명에 주도하는 학교별 대표 교수들 명단인 뉴라이트나 동성애 반대 모임 등에서 활동한 인물 등 보수 일색이어서 정치색이 확연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또 전체 서명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대 대학생과 달리 지식인이라는 대학 교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친문 성향 누리꾼들이 시국선언 참여 교수들에 대해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18일 시국선언 교수 2,100명 넘자 친문 가짜 서명 회방 작전. 19일에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500명 돌파, 친문 실명 참여 교수들 신상 털기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네, 제 눈에는 조선일보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선일보가 지적한 친문 네티즌들의 방해 공작은요. 뭐 어떤 면에서는 시국선언을 약간 좀 방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아주 쉬운 절차가 네네. 그만큼 허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시국선언문 서명이 수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서명인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공인물 명의 서명에 나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선별적인 어떤 관심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른바 이제 특정 소수파 맹동주의자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분석까지 해가면서 설명하고 그 반대편의 허술함, 예를 들면 이 시국선언을 했던 분들의 허술함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련된 뭐 검찰이나 이런 거에 관련 것들의 허술함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네. 이런 식의 차별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면 자신들의 의견, 다시 말하면 조국은 퇴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자들은 다 보편의 어떤 틀로 입혀버려요. 국민을 대표하고 시대를 대표하고 이런 거죠. 모든 교수가 다 지식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소수파에 딱지를 붙입니다. 특정 진영에 딱지를 붙여요. 저는 어떻게 과감하게 제목에 친문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심표 찍고 실명 참여 교수들 심상 털기 나서 이런 식의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친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껏해야 친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정치인들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또 친문 네티즌으로 바뀝니다. 이제 또. 네. 혹여 그런 심증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딱지를 붙이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너무나 과감하게 상대에게는 소수파 딱지를 붙여버리고 그 이름표 안에서 행동하는 자처럼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김비치라 기자님께 궁금한데요. 네. 무슨 단체는 언제 누가 발기해서 회원이 몇 명인지 이런 걸 좀 알려줘야 기본적인 게 정보잖아요. 정교모라는 단체가 언제 만들어지고 발기인이 누구고 현재 회원이 몇 명인지 좀 보도한 언론사가 있나요? 전혀 없고요. 일단 현재 정교모의 어떤 창립 멤버다. 그리고 네. 나는 학교별 대표자다라고 이름을 밝히신 분이 47명이 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상당수 교수님들께 전화해서 네.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네. 던졌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전엔 없었으며 조국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단체다. 대표가 누구인지, 앞으로 활동을 무엇을 할지, 그다음에 활동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거세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안들을 뭐 전후 관계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 자체에 대표자의 성함이나 아니면 이 단체가 의미하는 뜻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자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취재해야 되는지조차 알리지 않았고 또 그거를 서로 이용한 영향력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그 교수님들이 뭐 한 번도 뭐 해당 단체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것을 알고서 기사를 쓰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숫자만 알면 되지. 예, 그리고 당사자들께서는 이 단체가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이익단체가 아니라 조국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우린 자발적으로 모였다.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를 오히려 뭔가 더 큰 함의를 갖고 있는 자랑스럽게 좀 말씀하신 편이어가지고요. 그 김비치라 기자가 정교모 총괄 맡은 교수님도 취재하고 오셨다고요? 네, 이제 해당 교수님은 이 조직의 총괄을 맡고 있다고 먼저 밝히셨고 또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하셨고 청와대 앞에서 비실명 시국선언의 대표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이 언론 보도들을 보고서 어떤 지금 입장이신지를 한번 듣고 왔는데요.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참여 교수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우린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참여 교수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친문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숫자를 계속 검증하고 있지만 점점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게 많아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소수이긴 하지만 복잡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낸 분들도 있고 안 보낸 분들도 있고 네.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안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냥 뭐 룰이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 사태만 없었으면 그냥 들어온 대로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면 됐을 뻔했거든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서 기계로 그렇게 하는 건지 사람들이 정말 하는 건지 나 모르겠고 이건 정말 너무나 나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해봤던 분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조직해본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는 너무나 허술한 면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걸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왜 나오냐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영향을 주기 위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메신저의 후광 효과, 다시 한번 교수다, 대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해프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는 결국은 세과시를 하기 위해서 뭔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노력을 매진을 했지 이것이 정말로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정말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울림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취재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또는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맞아요. 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솔직한 태도고 거기에 이제 동조자를 모으는 게 맞는 태도라면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붙어서 여기에 이제 기사가 나갔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소수로 표현됐겠죠. 오히려 이제 조국 교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 정의에 무감각한 친문 소수 이제 정치 세력 또는 네티즌이고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짜서 이제 사회를 갈라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보이는 거죠. 저는 여간에서 움직이지 않는 교수들이 나선 것은 이라는 이 문장은 지금 언론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고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시국선언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교수들이 포함이 돼 있다면. 근데 그분들이 뭔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단체의 힘을 조직해서 정치적인 자기 의사표현을 별로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보시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점에서 저는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수층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왜 지금 이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조금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만 지금 언론이 이거를 말 그대로 지금의 시국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의 경과와 한편으로 좀 돌봐서 거리를 둬야 될 만한 그런 자료지 이 자체가 팩트로서의 가치를 갖기에는 너무 좀 불안정한 정보라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대서특필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너무 정돈된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강론이 마련돼 있거나 일종의 정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취하는 게 언론이지 가서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재촉하는 게 언론은 아닌데 지금 인터뷰 양상을 보자면 듣고 싶은 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안 하셨던 건가요? 이렇게 재촉하는 양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언론이 흘러가는 걸 오히려 잘 보여주는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시국선언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이렇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 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인들의 퍼포먼스와 언론의 이미지 만들기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야당 의원들의 삭발 투쟁이 전면에 떠오르자 언론들이 임명 철회 요구의 정당성을 짚기보다는 삭발 투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일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삭발식 영상 모아봤습니다. 풍선을 이야기했지만 이영 국회의원께서 함께 싸우는 의미로 삭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단행했고요. 이후에 야당 의원들의 삭발이 줄을 이어서 한 20명 정도 삭발 동참 인원으로 집계되는 것 같은데 김비치라 기자 정확히 좀 숫자를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5명, 6명도 하는 릴레이가 시작됐고 며칠 만에 원 내에 있는 현직 의원들 17명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유력한 원외 인사들까지 합하면 20명이 좀 넘는 숫자가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중단된 상태라서 20여 명 정도가 닷새 사이에 삭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삭발 투쟁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들마다. 네. 글쎄 저는 우선은 국민들이 양분해서 지금 사실 의견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장외에서 삭발투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건 저조할 수 있어요, 삭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할 것 없는 그러니까 제 의견을 국회에도 전달하고 싶고 대통령한테도 전달하고 싶고 하지만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충분한 수단이 있으신 분들이 제 권한을 대신 가지신 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밖으로 나오다 보니 저는 지금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는데 정치의 부재가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정치의 부재 중에 하나가 저는 삭발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발투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는 완전히 공동화돼서 다 비워버리고 아무도 해야 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삭발투쟁도 결국은 또 조국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국 장관과 검찰 양측의 인물만 부각이 됐는데 원래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립된 문제라며 양쪽에서 정치적 대립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삭발한 것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삭발이라는 게 저는 생각하면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들 생각납니다. 글래디에이터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일테면 막시무스 장군이었다가 노예가 되자마자 머리가 밀리거든요.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스파르타 했던 그 영화 300을 보면 군인으로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소년병들의 머리를 밀어요. 그 밀어가지고 일종의 의지를 다지는 행위로 했던 거고 결국은 이게 서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승들, 물론 우리나라라든가 동아시아권에서의 스님들도 그랬지만 뭐 카푸치노의 어원이 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머리를 밀어가지고 세속과의 그 단절을 의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삭발은 세속과의 접점을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 종교적 의미의 삭발 내지는 의지를 다진 삭발이라는 것을 표면적인 이 의미만 남겨놓고 그 원래의 의미는 쏙 빼버린 정말 기표만 남아있는 겉 이미지만 남아버린 게 이 삭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삭발까지 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이어서 의미를 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희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냐면 1937년 중일전쟁 나고 나서 조선총독부에서 처음에는 관립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어서 사립학교 학생들까지 중학교에서 전문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삭발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준희 교수님은 잘 모르겠고 제 세대들은 다 겪었던 것이 중학교 입학할 때 삭발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삭발을 해야 했었어요. 그 기본 헤어스타일이 이제 군국주의 시대에 총력전에 대비한 그 당시 일본식 표현은 그래요.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1차 대전 전쟁사적으로는 1차 대전 중에 만들어져서 이제 일본과 독일이 가장 강력히 사용했던 넓게 사용했던 그런 개념인데 총력전 하에 총후 국민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삭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학생까지 다 삭발을 했고요. 경성제국대학, 제국대학 학생들에게는 삭발의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이 전문 학생들까지 삭발을 하니까 자기들의 결의를 보여주겠다. 자기들의 이른바 전쟁에 임하는 결의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제 일부 군국주의에 찬동하는 학생들은 삭발하고 그 와중에도 이제 교수 일부하고 학생 일부는 또 군국주의 심력 전쟁에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삭발하지 않고 그래서 제국대학 같은 경우는 삭발파와 비삭발파로 나뉘는 그런 묘한 현상이 1940년경에 벌어졌었죠. 지금 이 삭발의 그 의미가 뭐냐? 얼핏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전쟁으로 지금 우리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패턴이나 행동 양식에서 비춰보자면 현재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보고 있고 자기들이 이제 전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걸로 삭발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삭발이 좀 우리 역사 또는 이제 우리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코드를 갖느냐는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투쟁에 대해서 그걸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건 간에 이제 뭐 조롱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은 분명히 당사자는 굉장히 엄숙하고 절박할 테고 그걸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감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라고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효과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정도까지 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 정치인이라든가 제1야당 대표 같은 분들이 저 정도까지 하는데 아 정말 심각한가라고 하는 감성을 불러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의 결과물이 뭘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수단뿐이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수단을 뺏어가는 결과를 사실은 이제 빚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의사표현의 수단도 없거나 제도 정치 안에서 자신의 발언에 힘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은 어떤 종류의 투쟁을 벌여야 될까 이제 앞으로
주목받고 그다음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만들려면 어떤 종류의 투쟁을 벌여야 될까? 아마도 더 강하고 더 뭔가 안타까운 그런 투쟁의 양식들이 아니면 이분들은 발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뭐 이것까지 생각해서 정치를 하십시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의 것을 만약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가지는 효과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죠. 저는 처음으로 정준희 교수님 의견에 조금 반대를 표하면 하시는 분들 그렇게 진지한 의도나 비장미라는 게 정말 있었을까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자른 일부린너 같다라는 말씀을 황교안 대표가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전 프로이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이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실수나 농담은 진담이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겉으로 드러난 거라고 하는데 저는 머리카락을 자른 일부린너 같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머리를 자르지만 일종의 스타일도 신경 썼고 그 이후에 대중적인 지지도와 친밀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무의식에 저는 노출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대단하게 진중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비참한 마음으로만 임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조금만 네. 끼어들자면요. 저는 정 교수님 말씀에도 좀 동감하는 바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호소할 때 쓰는 것이 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의를 표명하고 어떤 요구를 할 때 우리 좀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혈서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손가락에 피만 묻혀서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썼어요. 이게 이제 가장 강한 자기 그 주장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이 단식이었죠. 굶어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어요. 그럼 삭발은 자해인가? 이 문제는 이제 코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 코드에 따라서 삭발을 자해로 볼 것이냐,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 예컨대 이현주 의원의 삭발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삭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의 절실함을 느꼈든 간에 그분의 절실함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 정치인의 삭발에 대해서 우리 문화 코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삭발할 사람들의 좀 발언권이나 발언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해적 자기 요구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좀 한 번만 진지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율부린너 같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는 역사의식도 너무 부족한 발언이다. 율부린너 조부가 우리나라 체벌권으로 돈 번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은 옳지 않죠. 네. 역시 더 라이브의 진행자. 거기서 좀 그렇게 하세요. 김비치라 기자가 그 보수지와 진보지 황교안 대표 삭발 관련 보도들을 좀 분석해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황 대표의 삭발을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느냐를 보면 결국엔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 황 대표의 삭발식에서 황 대표가 한 발언의 내용을 따옴표로 따서 일단 강조를 하고 이 제1야당 대표가 삭발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듯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특히 보면 이제 그 과정을 묘사하는 데에 쓰인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머리를 밀자 흰머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본 당원들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지지자들은 황교안을 외치며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삭발식이 5분 남짓이었는데 이 전체 과정들을 묘사하는 데 굉장히 치중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 매체에서는 이제 황 대표의 삭발식 등의 어떤 야당의 반조국 공세가 결국에 이제 정기국회 마비시키는 데에 지금 맞물려 있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경향신문을 보면 약자들의 저항수단인 삭발을 거대 정치 세력인 제1야당이 이용하는 걸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삭발 이유가 장관 파면용이라는 점, 지지층 결집과 당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쟁용 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꼬집었고 사설에서도 먹고 사는 게 급한 시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삭발이고 무엇을 위한 국회 올스톱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비판을 하는 데 좀 더 집중했습니다. 삭발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된 적이 있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몇 개 이제 보도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하면서 삭발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제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KBS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유가족들이 뭐
50명 삭발한 경우도 있었고요. 유경근 씨가 한 경우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삭발 자체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삭발이다. 이 삭발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중단됐다 정도지 이렇게 묘사를 한 문장 이상 한 언론은 아예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가 되게 좋아하는 수도 이벤트라 그래서 의사 사건,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아니나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십성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있는데 정말로 머리를 깎을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미 가십들이 깔려져 있는 상태였었고 이걸 이제 중계 방송하듯이 했을 때 뭐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기타의 사람들조차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미디어 입장에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예를 들면 약자들의 삭발투쟁은 사실은 그 자체도 별로 보도해주고 싶지 않을 뿐더러 또 많이 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수도 이벤트로서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른바 약발이 딱 한두 번 정도 있는 사건이라는 거고 제가 아까도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투쟁의 방식들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선택해서 사실 한 번 이상의 주목을 제대로 끌어내기 힘든 그런 식의 어떤 투쟁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아마도 이런 식의 약간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은 저는 이 계열의 신문들이나 언론들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충분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써주고 싶었었던 그런 자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20분이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뒤에 한 사람들은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괜히 했어. 이게 일테면 그 자해하고 문시인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해는 내가 굉장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문시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봐줘라고 하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행위라서 약간 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조직폭력배들은 자해를 하지 않고 문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집단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삭발 릴레이가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테면 일종의 표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삭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성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적 표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좀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동아일보의 이런 기사를 보자면 염색을 해 검은 머리였지만 걔가 이제 흰 머리카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뭐 삭발을 했다, 크게 입을 다물었다 이런 것들은 일테면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처럼 묘사하는 신성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마치 속세를 벗어나는 듯한 출가를 하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더 심각하게 저에게 보여지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중립적인 여러 상징과 메시지들이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저는 태극기라고 보고요. 태극기도 상당히 원래 중립적이고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은 의미였는데 굉장히 지금 오염되었지만 지금 삭발이 그랬고 그 전에 사실은 단식이라는 행위가 이미 한번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염이 되었죠. 이렇게 오히려 과거에 더 신성시됐었고 굉장히 의지를 보여줬던 행위들이 점차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로 좀 잘못 쓰여지게 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계속 훼손되고 결국은 이렇게 훼손되다 보면 없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과연 이런 정도로 훼손하고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도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 당일에 삭발했을 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면에 조국 장관 의혹을 다룬 기사 제목을 이렇게 크게 쓰고 그 밑에 황교안 대표의 삭발하는 모습, 아주 비장한 느낌의 사진이 담겨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17일, 18일에 보면은 뭐 2030의 삭발 황교안 패러디, 인터넷 떠도는 투블럭 황교안, 한국당도 예상 못한 삭발 효과, 삭발의 당황스러운 효과, 황교안 삭발 효과, 김문수도 릴레이 삭발, 배우 게리 올드만과 비슷, 황교안 삭발 패러디 본물. 이렇게 하루 사이에 너무 비장하다가 갑자기 너무 가볍게 되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돼서 참 당황스러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도 이벤트로서의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나 감성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자꾸 재료를 찾게 되거든요. 아마 예상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 세력이 이런 식의 삭발 투쟁을 하게 되면 특정 아마 정치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강하게 결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아마 예상했을 텐데 의외로 이제 젊은 층들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들을 이제 막 가하면서 이게 퍼지고 있다.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 의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미지 정치의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사실은 실 내용은 소멸된 채 실제로 그 이미지들이 쭉 남아서 결과적으로 최대한 끄는 데까지 끌어보는 정도의 의미뿐이 못 가지게 된 거죠. 신문을 보자면 굉장히 뭐 조국 펀드 핵심 5천 조카 구속이라는 그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그런 것과 함께 삭발 사진을 연결해 놔서 굉장히 정치적 행위였고 마치 투사로 만드는 듯한 행위로 이제 많이 묘사를 하고 그리고 해석의 틀을 제공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20대 내지는 30대가 이렇게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저는 첫 번째 조금 맥락의 오독도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 맥락이 과연 젊은 층들이 과연 황교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하는 맥락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희화의 의도였는지도 정확하게 맥락이 좀 실종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외모의 신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 정치인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형광등 100개라는 그런 어떤 문구가 기억이 날 정도인데요. 특별히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젊어 보인다 내지는 좀 헐리우드 배우처럼 화려하고 세련돼 보인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번 처음만은 아닌 듯해요.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재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젊어졌다 내지는 젊은 층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맥락의 독법인지 저는 좀 제대로 된 맥락의 독법이 아니라 좀 오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BBC에서도 보도가 나왔던데요. 삭발 투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유교에서 비롯된 오랜 전통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전통적인 시위 방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서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누가 이런 정보를 알려줬는지 사실 굉장히 좀 웃기는 정보거든요. 유교에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삭발 자체가 금지죠. 유교에서는 신체발. 예,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유교 사람 그 지식인들은 유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오두는 가단이나 차발은 불가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그냥 함부로 머리 깎는다, 머리 자른다 말은 쓰는데 머리와 머리카락은 구분해야죠. 머리는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해서 굳이 유교뿐만이 아니라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 싸우러 나가면서 삭발을 했는지, 화랑 관창이 계백과 싸우러 나가면서 삭발을 했는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불교의 영향이죠.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이에요. 불교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생로병사의 사고로부터의 해탈이잖아요. 부처가 출가한 것도 그 사고로부터의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한 것인데 머리카락이 자고 그러니까 나고 자라고 새고 빠지고 하는 게 딱 생로병사의 4단계랑 맞아요. 신체 부위에서. 그래서 불교 승려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바로 이 생로병사의 사고로부터 벗어나겠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속세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삭발은 불교적 결의 표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에서는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삭발한 사례가 없어요. 심지어 뭐 안중근이 있어 잘 아시겠지만 단지동맹회 만들었을 때도 무슨 삭발동맹회 같은 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 잘라서 동지들끼리 혈서 쓰고 태극기에 도장 찍고 그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런 방식이었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삭발한 사례가 없어요. 독립운동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불교적 의례인데 일본이 이제 불교와 신도가 습합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행위를 머리 깎고 절에 가는 것과 비슷한 행위, 모든 세속적 욕망을 끊고 나라에만 충성하겠다 이런 의지처럼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군의 기본적인 헤어스타일이 삭발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유교랑 관계없이 군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좀 현상이었고. 일본군 헤어스타일이 식민지의 이른바 계몽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성의 상징이었어요. 상투와 대립되는. 그리고 1930년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반 중일 전쟁 그리고 그 뒤에 국가 총동원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군국주의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1940년경에는 남자는 군복 비슷한 국민복을 입고 머리를 삭발을 해야 애국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국자의 표식이었으니까 코드가 계속 변해온 거죠. 특히 해방 이후 1950년대에도 해방 직후 한때 일본 군국주의가 강요한 헤어스타일에서 벗어나자라는 움직임이 잠깐 있었는데 6.25 전쟁 중에 다시 또 이제 전쟁 분위기가 되면서 53년도에 중등학생들 삭발을 또 이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제 세대까지
제가 중학교 입학한 거 1975년, 고등학교 입학한 게 1978년인데 중고등학교 입학할 때 다 삭발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저희 세대에서는 남성 삭발이라는 데서 특별한 감흥이 없어요. 그건 일종의 통과 의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 삭발 문화가 사라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삭발을 하나의 투쟁 형식으로 자기 표현 형식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언젠가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1980년대, 1982년, 3년에 교복 자유화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삭발로 무슨 뭐 결의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정치인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삭발 그게 뭐라고 차라리 혈서를 쓰면 썼지 삭발로 결의를 표명하는 행위가 없었어요. 정치인 최초의 삭발 결의가 이제 1987년 박찬종 의원의 삭발이었잖아요. 이게 정치인 최초의 삭발이거든요. 87년이에요. 고등학생 머리가 자유화된 다음에 가서야 삭발이라는 것이 특별한 퍼포먼스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문화적 코드가 좀 걸려 있는 데다가 현대에는 아까 뭐 황교안 대표께서 스스로 유월불인너를 얘기했듯이 삭발을 일종의 좀 패션 코드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절실함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또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 속에서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온 이 삭발 결의 표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유교 문화의 잔재가 아니고요. 군국주의의 잔재와 뿌리 깊게 결합해 있다는 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선일보 9월 19일에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스스로 삭발한 한국 정치인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시국은 제1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잇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온갖 부조리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극단적 행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머리털을 잘려 힘을 잃었는데 한국에선 힘을 얻어보겠노라 자진해서 삭발을 해야 하는 기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뭐 정치인들 아까 박찬종 의원의 삭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뭐 정치인 삭발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지철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7년도에 이제 박찬종 의원이 삭발했고 그 뒤에는 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반발을 하면서 이제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했다든지 사실 뭐 패스트트랙 반발할 때도 뭐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박대출 의원이 뭐 거울을 보면서 삭발하는 모습 스스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역대 삭발 의원들이 왜 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세종시 수정안 반대라든지 어떤 자신의 지역구 또는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의원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삭발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혹시 이제 서양에서는 삭발의 의미가 좀 다르더라도 동양에서는 정치인들이 삭발하는 문화가 뭐 있을까 살펴봤는데 사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7년도에 박찬종 의원이 삭발을 한 게 우리나라 정치권에 어떤 큰 신호탄을 줘서 언론에서도 이걸 이제 과도하게 쓰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의 효과가 예를 들면 방금 전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원을 바로잡아주는 거는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유교 전통이다 그러면 지사적 전통이 굉장히 우리 안에 이제 뿌리 깊게 있어가지고 그 연장인 것처럼 이제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형상이고 굳이 말해서는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군국주의 시대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에서 이것이 지사적 전통에서 뿌리 깊은 전통으로부터 나온 어떤 저항의 방식은 아니다 정도는 이제 오해를 풀고 가는 것이 이제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삭발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의 형태를 이렇게 넘어서서 이게 정말 저항의 어떤 형식이나 저항의 방식으로서 이제 충분히 타당성을 지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 있고 반향이 있는 어떤 투쟁의 형태인 경우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약간 생뚱맞고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투쟁의 형태인 경우도 있었다. 둘 다 비록 삭발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반향이 생기는 경우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절박한 어떤 저항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었었거나 아까도 뭐 제가 시국선언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뭔가 다른 어떤 수단들이 없이 누군가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투쟁을 해주고 그래야 계몽적 효과를 갖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하고 좀 연관돼 있는 그런 측면들인데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일부의 경우는 약간 오버했거나 딴 어떤 투쟁 방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관습적으로 선택한 결과물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시국선언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면 저는 민주주의가 억압됐던 시절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이 썼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면화된 시대에 그 민주주의에 투쟁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이 투쟁 방식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전 이것이 또 한 번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오염을 가져오게 되고 민주적으로 투쟁해야 되는 어떤 투쟁 방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염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정당함이 어떤 필요할 때, 저항이 필요할 때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오작동이 전 분명히 지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삭발이 중단된 뒤에 어떤 보도들 나오나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뭐 총선 공천용이라고 해서 자제하자고 해서 중단됐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직접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나경원 의원도 하나, 원내대표로 카드 넘어가나, 그리고 한국당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뭐 삭발 효과 봤나. 이런 식으로 추후에 소비를 한 경향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언론과 정치의 스노비즘이 만난 사례인 듯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현주 의원이 처음 삭발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왜 삭발을 했나에 대한 분석 기사나 해석 기사가 더 많고 그것을 단지 이미지로 활용하면서 이현주라는 이름을 브랜딩화하는데 치중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머리를 밀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삭발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홍보의 보도자료처럼 그대로 기사화해주고 그래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라고 판단한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개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박인숙 의원이라던가 내 이름과 삭발이라는 행위를 어떤 정치적 메시지 말고 말 그대로 개인의 브랜딩화로 활용을 했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마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듯이 많은 의원들이 릴레이식의 삭발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면서 이 의미가 되려 개인 정치로서의 삭발 행위가 훼손이 되고 오히려 집단적인 행위가 돼버리면서 또 많은 그 개인 의원들의 이름들이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금지령이 내려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언론이 애당초 이렇게 일종의 굉장히 세속적인 행위로서의 삭발 행위를 그걸 그대로 브랜딩화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렇게 많은 삭발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론 보도 문제만 이제 집중해서 보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이거 임명 과정과 임명 이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보도는 뭐 거의 압도적이었잖아요. 뭐 거의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듯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미 만들어진 여론에 연관된 이 소식은 이미 전 충분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은 의도한 만큼의 여론 효과가 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결과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감을 그런 언론들과 특정 정치권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땔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게 대학교에서의 시위. 실질적으로 그것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훨씬 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고, 그다음에 삭발, 정치인의 삭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까 다뤘던 시국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든 여론이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거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개의 재료들을 있으면 최대한 갖다가 이제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의 보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삭발이 현재 정당한 투쟁의 방식인가 아니면 현재 정국을 푸는 어떤 해법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재료니까. SBS가 뭐 이슈 추적을 통해서 야당의 정치도구는 삭발 뭐 이런 제목의 그 삭발 보도 전수조사를 해서 보도했다면서요? 네. SBS에서 이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간에 걸쳐가지고 전국 54개 일간지에서 보도한 삭발 기사의 분석 결과를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까지는 대부분 문화사회 스포츠 분야에서의 삭발 뉴스로 좀 나타났었고요. 이게 아마 정치적인 것하고는 연관이 없게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기사량의 급증에 굉장히 기여를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까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갑자기 훅 하고 늘어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축소시켜서 정치 분야의 삭발만 들여다봤더니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보수적 성향이냐 아니면 진보적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반대편의 정치인들이 삭발을 한 것에 대한 기사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더라. 이를테면 진보적 정부가 집권할 때는 보수적 야당의
어떤 삭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보수적 정부가 집권할 때는 이제 진보적 계열의 어떤 야당의 삭발 투쟁 모습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은 뭐 나름대로 저는 뭐 전수 분석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긴 하고 좋은 시도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삭발을 그냥 릴레이해서 보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맥락을 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하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 예측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저항적인 투쟁 방식을 선택하고 거기에 잠깐이라도 더 주목하게 되는 것들은 맞는데 그 주목이 예를 들면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언론이 주목한 건지 아니면 결을 달리한 언론도 주목을 한 건지도 더 추가적으로 사실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정치적인 함의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까지 좀 들어가지는 전 않은 것 같고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쟁의 양식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보도의 양식도 나타났다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안 보여주면 사실은 이런 뭐 보여주기식 정치, 이미지 정치를 못할 텐데 개선책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삭발도 그렇고요. 시국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의 보도는 자신이 이미 지적하고 표적으로 삼아놓은 방향과 어긋나면 전혀 다루지 않고 그리고 입맛에 맞을 때만 다뤄주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시국선언이나 삭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언론이 어떻게 다루느냐 그 방향성이 문제라고 보고요. 가령 우리 지금 세월호 피해자 가족 요구 지나치면 국민 공감 못 얻는다라는 이전의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중앙일보에서도 예전에 유가족들이 정부가 내놓은 법에 대해서 이제 항의 삭발을 했을 때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를 이미 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삭발이나 그러니까 시국선언 이런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발 일관성을 갖고 그 잣대로서 똑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전혜연 교수님. 강 교수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 목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자해에 입각한 이제 주장이었거든요. 그게 뭐 혈서든 단식이든 삭발이든 이런 것이었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연쇄 삭발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이제 자해적 시위냐 아니면 그야말로 과시냐 일종의 세과시이고 이른바 자기 집단성 또는 자기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냐. 이게 좀 뭐 평가가 갈리겠죠. 언론에서 평가가 갈리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자면 장기적으로 실제로 이런 형태의 이제 주장 전달 방식이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절실한 사람들의 발언할 수 있는 방식을 빼앗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방식은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아주 공격적인 방식이거나 훨씬 더 강력한 자해 방식이거나 이것만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의 방법들을 빼앗아 쓰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된다. 좀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이번 언론 사태를 통해서 좀 같이 우리 사회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정치 비판 많이 하고 미디어 정치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가 이미지 정치고 미디어 정치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치와 만나고 일상적으로 풀뿌리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화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매개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먹힌다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이용하면 안 돼요. 정치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이용하고 두 번 이용하면 점점 수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해 투쟁 이후로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수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언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토대가 튼튼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정치하고 결합해가지고 자꾸 정치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자신이 언론으로서 신뢰받을 만한 어떤 근거 자체를 갉아먹는 행동들로 가거든요. 이것이 남는 것들은 결국은 정치가 정치로서 신뢰받지 못하고 언론이 언론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토대를 만듭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 정파적 비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정파적인 비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토대를 둬야 될 사회적 제도로서의 정치, 사회적 제도로서의 언론의 어떤 근거를 허물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극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에 상당히 목매달고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의 의미가 퇴색되는데 언론이 그런 역할에 몸담지는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희연 교수님 그리고 김비치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